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이서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씨는 봄날 비단결 같아 그녀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은은한 무향이 피어나는 듯했지요. 그런 그녀가 뼈대 있는 선비 가문의 김진혁에게 시집가던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그야말로 그림 같은 신랑 신부의 모습에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뱉었답니다. 혼인 초기만 해도 두 사람의 정은 참으로 꿀같이 달콤했습니다. 김진혁은 그 읽기를 좋아하고 아내를 아낄 줄 아는 눈빛이 맑고 기계가 늠름한 지압이었지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도 잠든 서화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미소 짓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부인, 이리 와보시오. 달빛 아래 드러난 부인의 하얀 목덜미며 빗질을 할 때마다 풍겨오던 은은한 난초 향기에 내 마음이 이리 설레는데 어찌 시한 수가 아니 떠오르겠소. 그대는 나의 시여, 나의 먹이며 나의 부시오. 이렇듯 꿀같이 다정했던 지아비의 입에서 시큼한 술래와 함께 역한 노름판의 탁한 기운이 풍겨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과거 낙방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주변 벗들이 하나둘씩 관직에 오르거나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조바심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패배감, 그 그늘진 마음의 틈새를 한 방으로 가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투전판의 달콤한 유혹이 파고든 것이지요. 사랑을 속삭이던 매끄럽던 손은 이제 투전패를 쥐고 내려치느라 퍼렇게 멍들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화가 시집온 김진혁의 집 말입니다. 본디는 검은 기와가 번쩍이는 소들대문 집이었지요. 허나 가세가 기울자 그 번쩍이던 기와는 푸른 이끼에 뒤덮이고 단단하던 기둥뿌리는 축축한 흙냄새를 풍기며 썩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면 말이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콧속을 후벼 파고 겨울 찬바람이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마치 칼날처럼 파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했지요. 참으로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혁이 흑빛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술냄새와 함께 낯선 여인의 분냄새가 섞여 풍겨왔지요. 서방님,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알 것 없다. 사내의 일에 계집이 어찌 이리 말이 많은가? 다음 날 아침, 서화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자개장을 김진혁이 몰래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오는 셔화에게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부디 이 장처럼 단단하게 가문을 지켜다오 라며 눈물과 함께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서화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김진혁에게 대들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어머님의 유품만은 아니 되었습니다. 어찌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는 아내의 눈빛에 증오심마저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깊은 강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그날도 어김없었습니다. 밤새 노름판을 헤맨 김진혁은 송장처럼 대청마루에 뻗어 있었지요. 서화는 가시가 돋친 마룻바닥을 맨손으로 닦으며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는 그녀의 시린 발바닥으로 그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굳게 닫힌 대문이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험상궂은 산의 서너 명의 그림자가 마당의 햇살을 순식간에 검게 집어삼켰지요. 김서방! 어디 죽은 척 말고 썩 기어 나오시지? 내놈 마누라의 분향기가 담장 밖까지 흘러넘쳐 사내의 애간장을 녹이는데
어찌 집 안에 없는 척 시치미를 뗀단 말이냐? 문을 열자 역한 땀 냄새와 함께 끈적한 욕망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놈들의 시선은 마치 비단옷을 벗겨내듯 서하의 온몸을 집요하게 훑었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김진혁이 부스스 몸을 일으키자 빚쟁이 두목이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아! 오늘 내일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놈의 멀쩡한 두 다리가 아니라 내 놈 마누라의 그 고운 다리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김진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가냘픈 안에 서하의 등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꼴사나운 모습이었지요. 그런 서하를 본 빚쟁이 두목의 뱀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하의 낭창한 허리와 봉긋한 가슴을 지나 붉은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흐흐흐! 김서방!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빚 대신 받을 만한 것이 어디 없나? 하고 둘러보니 아주 귀한 것이 숨겨져 있었구만. 그 부인을 우리에게 넘기게. 그럼 빚의 절반은 없던 일로 해주겠네. 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녀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김진혁의 눈은 이미 탐욕의 불씨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빚쟁이들이 돌아가자 김진혁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의 가난한 평민 최 씨를 찾아갔지요. 최 씨에게는 나이가 찼지만 어수룩하고 모자라 짝을 구하지 못한 돌쇠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혁은 최 씨의 초가집을 찾아가 혀에 꿀을 바른 듯한 말로 그를 구슬렸습니다. 최서방, 자네 아들 돌쇠가 나이는 찼지만 워낙 순박하여 짝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네. 네, 그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니. 나으리, 소인의 아들놈은 그저 제 앞가림이나 하면 다행인 놈입니다. 헌데 어찌 사람의 연분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법. 양반과 상민의 연이라고 맺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내 처가 몸이 약해더는 내 수발을 들기가 어려워졌네. 그렇다고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차라리 좋은 대피를 찾아 새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지압이 된 도리가 아니겠나. 자네는 아들에게 고운 아내를 얻어주고 대를 이을 수 있으니 좋고 나는 자네의 성의를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니 좋지. 이건 거래가 아니라 서로 돕는 일일세. 김진혁의 교활한 말에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던 늙은 아비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단문서를 김진혁에게 넘겼고 김진혁은 그 돈으로 밀린 노름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서하의 운명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서하에게 김진혁이 비단옷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그간 고생이 많았소.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이 옷을 입고 나를 따라 나섭시다. 서하는 혹시나 남편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싶어 작은 희망을 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이웃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이었지요. 자신이 물건처럼 팔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하가 울부짖으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에 그 고운 얼굴 말고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얼굴이라도 값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새 서방이 뜨끈한 아랫목을 차지하게 된 것을 고맙게 여겨라! 그때 서하의 품에서 작은 나무빗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은 듯한 유품이었지요. 아주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박달나무로 만든 빗이었습니다. 김진혁은 흙 묻은 신발로 그 빗을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쓸모없는 나무 쪼가리를 품고 다녔단 말이냐? 산에 홀리는 데나 쓰던 물건이 아니더냐? 이제 그 쓸모도 다 있을 것이다. 그는 서하의 얼굴에 은화 몇 푼이 든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몇 개가 서하의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몸값이었습니다. 서하는 흙먼지 속에 버려진 빗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돌쇠내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흙냄새와 외양간의 두엄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서화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금세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비단 치마를 입던 몸은 누더기 같은 삼배옷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쯔쯔, 저리 고운 얼굴로 밥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밭을 한번 안 해본 양반 계집을 못하러 전 재산을 주고 데려와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화를 색시라 부르며 하늘처럼 떠받들었지요. 서화가 물동이를 일 때마다 드러나는 가녀린 탈목에서 그는 차마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그림자라도 밟는 것이 좋았고 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두며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난 꽃도 함께 두고 오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화가 냇가에서 무거운 빨래방망이를 힘겹게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기 저 계집 좀 보게. 양반이라더니 팔려온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지. 쉬, 들리겠네. 듣자 하니 전 남편이 노름빚 때문에 팔아넘겼다지 뭔가.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돌쇠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누가 우리 색시 욕해? 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는 맞아서 입가가 터졌으면서도 서화를 보며 바보처럼 휘죽 웃었습니다. 색시, 괜찮아? 저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나한테 일러. 내가 다 혼내줄게. 그 순수한 마음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서화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돌쇠에게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흙 묻은 손으로 서툰 솜씨로나마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화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나 그 온기마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곳간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땔감마저 떨어져 갔지요. 굶주리는 서화를 위해 꽁꽁 언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돌쇠는 그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의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날 밤, 서화는 강가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돌쇠를 발견했지요. 그의 손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잡아 올렸을 작은 물고기 3마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돌쇠의 늙은 부모님마저 시름시름 앓다 연달아 세상을 뜨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팔자가 듯해서 시집온 지 얼마 안 돼 온 가족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쇠의 뒤를 따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끈을 놓으려던 순간 그녀의 손에 단단한 박달나무 빗이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래. 이 빗은 이리도 단단한데 내가 이까지 시련에 무너져서야 쓰겠는가. 돌쇠의 그 착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자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핏빛 맹세를 삼킨 서화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의 심장부, 기회와 욕망이 들끓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한 사내를 만나게 되지요.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서화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빗을 앞에 내놓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은 양반 행색을 한 과수댁이 내놓은 낡은 빗 하나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개성상인으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바로 송상단의 대행수였습니다. 부인, 이 빗은 예사 물건이 아니구려. 목공예를 좀 아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북방에서만 나는 귀한 박달나무 중에서도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심재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의 결이나 가공한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는 서화의 안목을 시험했고 그녀가 단순히 손재주만 가진 여인이 아니라 물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천부적인 눈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오. 부인의 그 재주와 안목은 이런 길바닥에서 썩힐 것이 아니오. 내가 자본을 댈 터이니 나와 함께 큰일을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부인의 안목과 나의 자본이 만난다면 한양 상권을 뒤흔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오. 그것은 서화에게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송상단의 도움으로 서화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서가 빚은 근심을 잊게 하는 박달나무 빚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나에게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화 마님, 독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허나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주저앉으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 아주 잘하고 말고 그러나 성공 뒤에는 시기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지요. 한양의 빚전을 독점하던 왕가 상단의 주인 왕초씨가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비열한 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는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서화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서가 비드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서화는 다시 한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녀를 돕던 송상단 대행수마저도 상단의 싸움이란 본래 이런 것이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라며 걱정했지요. 위기의 순간 서화는 한양의 양반과 마님들을 모두 초대한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마님들, 소첩의 보잘것없는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시어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혹 요사이 떠도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심려가 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왕가빛과 서가빛에 각각 동백기름을 발라 하얀 비단 위에 문질러 보였습니다. 왕가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친 흠집이 남았지만 서가빛이 지나간 자리는 오히려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직접 빗어 보이며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했지요. 이 일로 서가빛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고 비열한 수를 썼던 왕가 상단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상단을 이끄는 주인 마님, 서주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빚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비단과 약재 사업으로 불을 쌓아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송상단의 충직한 집사였던 허 씨를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 상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를 팔아넘긴 돈으로 다시 노름판을 전전하던 김진혁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폐인이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어울렸던 양반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구걸했지만 모두가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자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소문이 파다하네. 제 아내를 팔아 노름빚을 갚은 자와는 상종할 수 없지. 썩 꺼지게! 멸시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서가 상단에서는 일꾼들에게 밥은 굶기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의 비루한 행색을 감추고 그곳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는 상단의 주인이 여자라는 말에 여인이니 잘 구슬리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얄팍한 계산까지 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자신을 심판할 단두대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가 상단에 들어온 김진혁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양반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무시하고 틈만 나면 일을 게을리했지요. 그 오만한 태도는 상단 내에서도 금세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은 상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서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오른팔인 허 집사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님, 새로 들어온 일꾼 중에 김진혁이라는 자가 있는데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말이 자자합니다. 어찌 처리할까요?
서하는 보고를 받던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혁.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복수의 그림이 그려졌다 지워졌습니다. 내버려 두게. 그저 잘 지켜보게. 며칠 후 서가 상단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비단 경매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상인들이 모두 모여드는 큰 행사였지요. 김진혁은 그날 행사장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돈다발이 오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상단의 주인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서가 상단을 반석 위에 올리신 절대 권력 서주마님께서 여러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사락 하는 비단 스치는 소리와 함께 휘장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떨기 설이 맞은 국화처럼 고고하고 칼날처럼 차가운 위엄을 두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김진혁의 두 눈이 터져나갈 듯 커졌습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바닥 아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지요. 저 고고한 자태, 무산 애들을 호령하는 저 차가운 눈빛. 바로 자신이 푼돈에 팔아넘겼던 아내, 이서하였습니다. 서하는 수많은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김진혁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낭낭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오늘 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오. 잠시 주목들 하시오.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하나 보여드릴 참이니. 서하의 섬섬옥수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바닥에 떨어진 비단 조각이나 줍고 있는 김진혁이었지요. 저기 저 사내를 보시오. 한때는 나를 산에 흘리는 쓸모없는 계집이라며 이웃마을 바보 아들에게 팔아넘겼던 나의 전 지아비 김진혁이라는 자입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경멸과 조롱이 되어 김진혁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진혁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마님, 이 미천한 놈이 마님을 뵙나이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이 벌레 같은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서하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그 박달나무 빗을 꺼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욱 윤기가 흘렀지만 한쪽 구석에는 김진혁의 신발에 짓밟혔던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대가 쓸모없는 나무 쪼가리라며 짓밟았던 이 빗을 기억하시오? 그대의 발길질에 패인 이 흠집이 바로 내 심장에 맺힌 한이었소. 이 빗에 깃든 내 어머님의 눈물이 이 거대한 상단을 일으킨 주춧돌이 되었고, 당신이 버린 아내는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를 이뤘으며, 당신은 이제 내 발치에서 개처럼 부스럭이나 줍는 신세가 되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습니다. 용서. 죽음은 너무 쉬운 잡이지. 나는 내 놈에게 그보다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내 놈은 평생 내 그림자 밑에서 내가 베푸는 밥을 먹고 내가 내리는 옷을 입으며 매일 밤 내가 이룬 부의 무게에 짓눌려 잠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눈을 보며 절망하고 당신이 무엇을 짓밟았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뼛속까지 후회하며 살아있는 송장으로 살아가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이자 자비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영혼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혁은 서가 상단의 마구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며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매일같이 쇠똥을 치우며 상단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화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지요. 밤이 되면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룬 부와 명예의 그림자 아래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서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상단을 이끌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의롭고 현명한 거상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 박달나무 빛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에게 잠시나마 온기를 나눠주었던 순박한 사내, 돌쇠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혁은 안락함과 탐욕의 길을 선택하여 나락으로 떨어졌고, 서화는 절망의 끝에서 존엄과 의지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지켰던 작은 빛 하나가 결국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 주었지요.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기를 바라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